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흔한 용어가 됐는지 혹시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세용 사장님. 1세대. 예, 사실은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서 SH공사 하시면서 세계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많은 도시에 대한 그 임플리멘테이션이라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케이스 스터디들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발전되어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좋은 모델들을 공유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지식 공유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젠다들이 나타날 때 모든 도시의 시장들이나 리더들 그리고 거버너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에 들어오기 전에 제 경력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개를 안 하셔서 제가 직접 제 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를 혹시 예전에 어딘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맛있구나, 무엇으로 만든 음식이냐 이런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저는 한 10년 정도 출발 모닝와이드라는 방송 MC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중전마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가채머리를 두르고 우리나라 그 한류 첫 번째 웨이브의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류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대장금이 끝나자마자 해외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면서 문화 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금 때문에 원래 전공은 국제관계로 갔었는데요. 국제관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쟁. 왜냐하면 너무 많은 뭐라 그럴까 참전국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딘가에 갔던 기억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기억에 의해서 계속 그 말이 전수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전쟁의 기억, 두 번째는 분당국이라서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화, 그 매일매일 뭔가 그 지금 뭐라 그럴까요? 데모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삼성, 현대 이런 LG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수의 12위, 13위 정도가 됐더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을 때 국가 브랜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몸에 와닿을 정도로 다니다 보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대장금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다이너스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어떤 사람 입에서 아프리카 친구라든지 제가 다니던 국제관계대학원 세이파라는 그 단과대학에는 전 세계 60%는 국제 학생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드라마, 하나는 그리고 코이카였습니다. 그 국제개발의 그 기회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이카를 통해서 우리 특히 ICT 정보기술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컴퓨터를 코이카 요원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듣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코이카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2008년, 9년 때인데요. 코이카라는 것을 제가 몰랐는데 코이카? 코이카? 코니카? 이 정도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코이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장금 끝나고 바로 뒤라서 조금 얼굴이 알려져 있는 상태라 제가 코이카를 홍보하러 전 세계를 다닐 테니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코이카에 대한 그 좋은 인식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뭐 아직도 굉장히 경제 동물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그 북한이 더 유명한데 이런 분단된 국가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보다 코이카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이카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저랑 뭐 홍정욱 씨랑 이렇게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왔던 그 짧은 기간에 개발을 했던 그 경험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뭐 업적이고요. 또 그 노하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너무나 감사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개발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ICT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모든 뭐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분포는 벨 커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했던 미디어 거버넌스라는 것을 전공을 개요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미디어 거버넌스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벨커브를 하고 동그라미를 위에다가 하나 치는데요. 요거는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교수님들의 말을 보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ICT에 있어서는 아웃라이어 중에 하나, 뛰어난 아웃라이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ICT를 통해서 그 국제 개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스마트 시티가 최근에 집중돼서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과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클라우드 샵이라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그 대표죠. 그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2016년 책으로 한국에서는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16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1차 혁명은 뭐죠? 네, 화석 연료를 통한 그렇죠. 우리가 생산을 갖다가 더 많이 할 수 있게 화석 연료를 인간이 활용해서 산업에 적용시킨 거. 2차 산업혁명은 네, 네. 전기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산업과 다시 결합하는 거. 3차 산업혁명은요? 3차 산업혁명은 ICT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생기고 이런 거죠.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네. 사람의 두뇌와 바이오와 그리고 컴퓨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것이 막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ICT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지식 공유를 하게 됐고 서로 소통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이 쌓이면 뭐가 되죠? 빅데이터가 돼서 그 데이터가 축적됨으로써 데이터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AI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소통하지 않는다면 트래픽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시티에 아무리 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더라도 그 속 안에 사람이라고 치면 흐르는 피가 없다면 이것은 살아서 움직여서 서바이벌 할 수가 없을 텐데요.
바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통하고 지식 공유하고 그리고 뭐 정보 찾고 정보 쌓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쑥 하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보통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혁명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아요. 혁명이란 것은 정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도래하게 되는데 팬데믹이란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고 가비 얼라이언스라는 국제기구입니다. 빌 게이츠와 골든 브라운이 만든 PPP 형태의 그 백신을 나눠드리는 국제기구인데 여러분 코백스 패실리티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백신 맞으셨죠? 예, 그 백신을 세계 공급한 기구인데요. 그 기구에서 제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어느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백신의 시대는 가고 스마트 시티의 시대가 오겠구나. 슈왑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은 석학들이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기계에 정보를 쌓아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스마트 시티의 가장 요점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더 많이 하실 테니까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뭐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면 역시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계에게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4차 산업시대에 도래에 따른 직업의 변화. 최근에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더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아실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이 세상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트래픽이 바로 스마트 시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가 있지요. 사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는 애가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패스워드 막 바꾸라 그러면 바꿔놓고는 많이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자기의 디지털 아이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요즘에는 페이크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뭐라 그럴까 범죄라든지 그리고 아주 전쟁이라든지 위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롭게 생겨나는 범죄가 생겨나면 거기에 따른 보험이 생겨나고 그 보험을 갖다가 뭐랄까 수사하고 그리고 판명하는 새로운 법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프로토콜도 새로운 프로토콜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스마트 시티에서 바뀌는 부분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구 형태의 변화는 뭐 당연히 1인 가구 가장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도시 인프라 기반의 변화, 도시 인프라 기반의 변화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이 수업을 주면서 조금은 제가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더 많이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인프라의 변화 중에 최근에 제가 세계의 많은 시장들을 만나거나 국제기구에 가서 뭐 교섭을 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친환경적인 그리고 그 탄소 저감을 위한 새로운 건축법이라든지 새로운 도시 설계 구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동의 스페이스라고 하죠. 공동 스페이스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시의 환경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의 정책에서 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 나라가 한 일과 도시가 한 일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라에서는 대규모로 백신을 사고 그리고 전체적인 병원을 갖다가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오버시잉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각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로컬 거버먼트나 아니면 시티 정부가 했다라는 것을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많은 개체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국제기구 하면 보통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엔이죠. 국제기구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국가가 다 메인 액터가 돼서 그 액터들이 모여서 한 표씩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국제기구라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파트너로 일하는 곳들은 ITU라든지 아니면 UN 해비타 이런 에코소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에서 다 시티라든지 로컬 거버먼트를 메인 액터로 하는 새로운 하이 레벨 네트워킹 바디를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라 중심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정작 시민들에게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라봤을 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로부터 온 서로의 애니머슬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너무 국가 간에 협력을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은 여기에 계신 도시설계학회 이런 하나의 컬렉티브 아이덴티티 집합체적 정체성을 지닌 어떤 기구라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는 기구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할 때는 국가 간의 갈등이 없이도 정말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국가 간에 뭔가를 서로 협력하자, 교류하자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문제점들 때문에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각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가 중심의 국제기구들이 이제는 시나 로컬 거버먼트 중심의 새로운 PPP 형태의 협력체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 추구의 단위도 예전에 내셔널리즘 시대에는 국가 내가 애국자야 라는 것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것을 스스로 자랑 삼아서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버럴리즘 시대에 가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활동하였는가 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구성주의, 즉 컨스트럭티비즘, 개인이 집합체적 정체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하나의 노음, 우리들끼리 만들어내는 노음을 통해서 행복도 구현해내고 사실은 진실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도 스마트 시티가 UCT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그리고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때의 가장 스마트 시티의 지향점은 뭐였었냐면요. 기술 집약적인 미래 도시를 갖다가 지향했었습니다. 퓨처리스틱한 미래 도시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쉽고 그리고 빠르고 쉽고 조금 더 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팬데믹이나 클라이밋 체인지를 겪으면서 아무리 스마트 시티를 잘 만들어놔도 갑자기 전기가 꺼져버리면 그리고 헬이 와서 그 도시를 덮어버리면 그 재난에 대해서 경보조차 울리지 못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스마트 시티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재앙에 가깝게 된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고요.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인류 공용의 목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너무 말이 좋죠. 여기서 드러나는 가장 큰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드를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모든 것이 이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죠. 이제는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이 보통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연락이 갑니다. 보통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 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번호를 갖다가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생활에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의 갈등이 더 커졌다면 이제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의해서 더 그 갈등의 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SDG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왜 스마트 시티가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저희 기구 원래 이름이요. 월드 이거버먼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세계 시장들이 모여서 이 기구를 만들었는데 2010년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그 의미가 진화돼서 서스테이너블 스마트 시티라는 그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요즘에는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디 가서 국제 협력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 것이 아마도 이제 유엔과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는 분들의 공통의 목표이다라는 거고요. 스마트 시티 정의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좀 들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랑 가깝게 일하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들이 ISO 더 잘 아시죠? 모든 표준화에 기준점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브리티시 스탠다드 그리고 ITU는 더 잘 아시겠지만 260년 된 국제기구 중에 제일 오래된 기관입니다. 유엔 기관이고요. 이 ITU에서도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스마트 시티 그룹,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고 저희 위고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위시스 포럼이라고 매년 3월이면 제네바에서 시장들을 모아서 스마트 시티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한 건 뭐냐면 시티버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유엔에서 만들었는데요. EU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이제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시티들의 모임, 그것을 사이버 세계에다가 적용시켜서 솔루션들을 다 얼마나 많이 구현하고 있는지를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니시티브를 위고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교수님들 많으시니까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적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다드라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 스탠다드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런 기구들에 가가지고 스탠다드를 받아와요. 인증을 받으려고 너무 애를 써요. 그래서 많은 그 표준화를 하고 있는 많은 연구소들이라든지 그 단체들이 저희 위고한테 이 표준화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만은 좀
주는 그런 기관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해요. 근데 왜 스마트 시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 많은 그 미니스터리 장관 부들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국토부 들어가죠, 산자부 들어가죠, 지식경제부 들어가죠, 정보통신부 들어가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관마다 다 그 산하의 에이전시들이 있고 표준화를 다 개발하는 연구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다 각자 저 기관에 가서 다 표준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 제 아젠다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는 적정 기술이라든지 스탠다드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어드바이서 그룹에 들어오셔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제가 총대를 메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한국 대부분 도시들은 2, 3단계에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인프라 구축 중에서 현대화, ICT가 얼마나 깔렸는가. 두 번째로는 센서나 하드웨어 중심으로 얼마나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들었는가. 3단계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고 그 모은 것을 분석해서 다시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스마트 시티 잘하는 곳들이라고 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정말 10만 명, 여러분 10만 단지 옛날에 들어보셨죠? 지금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만, 경기도 1200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스마트 시티로 되어 있는 수준은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 자신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도시 플랫폼으로 거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왜 인증을 못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안에서 볼 거,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채우는 컨텐츠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들, 또는 이런 미디어,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내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각 분야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토플 공부하지 마. 아니면 공무원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거 빨리 준비해서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편리함에 국한되었다면 이제 우리 스마트 시티는 우리의 모든 일자리, 거버넌스,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안전, 물관리, 미디어, 그리고 아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문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30 위고의 그 장기 계획 중에 하나가 ESG였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 계획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계획이 돼서 저희는 GGGI 세계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거기와 함께 그린 시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파트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저희 공부하러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한국도시설계학회에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우리의 정말 발전상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워크숍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네트워크로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 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 사무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하지 말고 거버넌스가 있는데요. 저희 위고라는 데가 사실은 무슨 그냥 서울시 밑에 있는 무슨 기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3년에 한 번씩 회장도시, 부회장도시 그리고 이사도시를 뽑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27일 날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6개 세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뭐 아부다비, 터키, 에콰도르, 어디죠? 예, 알마티 기타 등등, 예, 청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아부자 이런 식으로 저희 사무소가 있고요. 조금 지나갈게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는 그런 도시들이 있으면 저희가 국제분담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도시들의 이런 새로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전수를 해마다 한 프로젝트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퍼시티 빌딩으로 우리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하는 유스 프로그램이 스마트 시티 챔피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주간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예, 전 세계에서 한 3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하고요. 그리고 6개 도시에서 워크숍을 하고 저희들이 IMD라고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가장 유명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로잔에 있는 그 기관과 함께 위고 스마트 시티 인덱스를 발표를 합니다. 해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스마트 시티 프라이즈라고 해서 전 세계 에다가 이제 우리가 서울시가 사실은 상을 받으러 매일 다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상을 주는 도시로 위고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이 상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 시티 상이라고 전 세계 21개 도시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위고 스마트 시티 챔피언이라고 전 세계에서 1년간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